둘째 아빠랑 과학 전시회 다녀왔어. 엄마가 정말 좋아했어. 딸아이의 일기장 속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김준호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하루 36시간씩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던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천진난만한 글로 전해준 건 그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존재 민서였다. 아내의 외도 그저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10년 동안 쌓아온 거대한 배신이었다. 게다가 그 상대는 아내가 대학 시절 존경하던 교수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걸 알고도 침묵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것. 복잡하게 얽힌 진실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중생활의 실체.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한 남자. 그가 마주한 진짜 얼굴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준호는 열쇠를 허둥지둥 손에 쥔 채 현관 앞에 섰다. 36시간의 경무를 버티고 돌아온 그의 몸은 겨우 문 하나 여는 일조차 버거워 보였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리자 그는 휘청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혼돈과는 대조적으로 집 안은 고요했다. 그는 문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박 여사님은 무사히 회복 중이고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될 뻔했던 작은 수호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지. 잔잔한 미소가 그의 입가를 스쳤다. 눈을 뜬 그는 어두운 현관을 둘러보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가방 하나에 시선을 멈췄다. 김민서, 딸의 가방이었다. 민서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거 좀 걸어놓는 날이 오긴 할까? 가방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숙이자 등에서 삐끗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순간 가방에서 조그마한 가죽 노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준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건 다름 아닌 민서의 일기장이었다. 잠시 망설이며 그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정직해야 한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봐선 안 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아무도 없는 집 안에 대고 속삭였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은 이미 그 일기장을 향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딱히 이유는 없지만 의사의 직감이랄까. 가슴 깊숙한 어딘가가 불안하게 쿡 찔렸다.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처음에는 글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저 딸의 가지런한 필체가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그러다 문장 하나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빠가 과학 전람회에 데려다 줬어. 그는 다시 그 문장을 읽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읽을수록 두 번째 아빠라는 단어는 점점 커져 보였고 마치 비웃듯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체 이게 뭐야? 준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삼촌? 아니야. 민서가 그랬다면 그냥 할아버지나 삼촌이라고 썼겠지. 그의 머릿속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건 분명히 의도된 표현이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그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다. 그러자 정체불명의 인물에 대한 또 다른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두 번째 아빠가 수학 숙제 도와줬어. 치과 갔다 온 날 두 번째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줬어.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혔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지?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지? 그때 차가 진입로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실로 끌려오듯 그는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외면할 것도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현관문에서 키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준호는 어깨를 곧게 펴고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일기장은 무게감마저 느껴졌고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문이 열리자 이수진이 화난 얼굴로 들어왔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본 순간 그녀의 미소는 흐릿해졌고 이내에 그의 손에 쥔 일기장을 고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준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지. 그녀의 어깨에서 가방이 떨어지며 툭 소리를 냈다. 준호야,
내가 설명할게. 정말 설명할 수 있어? 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일기장을 들어 보였다. 두 번째 아빠가 누구야, 수진아? 수지는 입을 뗐다가 다물고 다시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처럼 헐떡일 뿐이었다. 준호는 계속해서 그러나 감정을 억누른 채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딸이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 그리고 내 아내는 나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틀렸나, 수진아? 이수진의 어깨가 힘없이 처졌다. 패배감은 그녀의 온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서재현이야.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대학교 때 교수님이었어. 김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치 명치에 정통으로 한 방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혔다. 방 안이 어지러웠고 그는 벽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다. 언제부터야? 목소리는 겨우 터져 나왔고 그는 대답이 두려웠다. 수진의 눈동자가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죄책감과 함께 어딘가 도전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10년. 그 한마디는 주먹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내리쳤다. 10년. 무려 10년 동안의 거짓말과 배신이었다. 준호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런 배신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수지는 한 발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다. 준호야, 제발 내가 설명할게. 너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그 손길을 피했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결국 억눌렀던 분노가 터졌다.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데? 수진아? 내가 그 교수랑 지난 10년 동안 차나 마시며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라고 믿으라고? 그냥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몰랐다고? 준호의 웃음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수진아. 그때마다 너는 선택을 했어.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나한테 거짓말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딸이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내버려둘 때마다 넌 선택을 했다고.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리며 긴장감 속에 찬 공기가 흐트러졌다. 문 안으로 장을 한가득 들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준호의 어머니 박순자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한순간에 표정을 굳혔다. 준호야, 수진아 무슨 일이니? 준호는 어머니에게 설명하려다 순간 그녀의 얼굴을 스치는 미묘한 죄책감의 흔적을 포착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보았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믿기지 않는 목소리였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손이 살짝 떨렸다. 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뭘 설명하시려고요? 목소리는 현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진이 바람핀 거 알고도 모른 척하신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어머니도. 박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김준호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엔 기쁨도 유머도 온기조차 없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쯤 알게 됐어. 박순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말 안 하면 언젠간 끝나겠지 싶었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표정엔 깊은 환멸이 담겨 있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게 내버려두는 게 그게 보호예요? 이수진이 다시 다가와 손을 뻗었다. 준호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우리 함께 극복할 수 있어. 적어도 민서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준호는 또다시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실수. 10년간의 불륜이 실수야. 수진아?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선택이야. 그렇게 10년 동안 하루하루 매번 내가 직접 한 선택이었어. 그는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 엄마잖아요. 어떻게 이걸 숨기고 계셨어요? 순자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야.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축하드려요, 어머니. 준호의 말투엔 씁쓸함이 가득했다.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죠. 아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둘을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의 삶 모든 면에 스며든 이 배신을 소화하려면. 준호야,
잠깐만. 수진이 그를 따라 외쳤다. 어디 가는데? 이대로 끝내면 안 되잖아. 계단 중턱에서 그는 멈췄지만 뒤돌아보진 않았다. 우리 딸 유일하게 나한테 거짓말 안 한 사람, 그 아이 확인하러 가는 길이야.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다 빠져나간 듯 공허했다. 따라오지 마. 지금 너희 둘 단 1초도 쳐다보고 싶지 않아. 그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뒤에서는 수진의 흐느낌과 어머니의 조용한 위로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에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충격은 너무 컸고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들에게 다시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준호의 세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스스로를 일에 몰아넣었다. 수술실에서 연이어 진행되는 집도의 역할,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적인 혼돈이 침범할 수 없는 피난처였다. 동료들은 그가 변한 걸 눈치챘다. 예전의 따뜻한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고 언제나 부드럽던 미소는 이제 굳게 담은 입술로 대신했다. 하지만 모두들 그의 전설적인 집중력 때문이라 여겼다. 표면 아래 숨어있는 소용돌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3번째 연속 당직을 마치고 복도를 걷던 그를 외과 과장이자 선배인 박정호 교수가 불러 세웠다. 준호 선생, 벌써 72시간째 병원에 있는 거 아시죠?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전 괜찮습니다, 교수님.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아서요. 박 교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바닥나면 환자에게도 위험해요. 무조건 휴식 취해요. 이건 명령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집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전쟁터에 가까웠다.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엔 또다시 이어질 말다툼, 피하고 싶은 대면들이 떠올랐다. 수지는 계속해서 그와 이야기하려 들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10년간의 거짓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차를 진입로에 세웠다. 문을 열자마자 붉게 부은 눈으로 그를 기다리던 수진이 있었다. 준호야, 제발.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고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너도 알아줘야 해. 당신은 늘 병원에 있었고 난 너무 외로웠어. 김준호는 냉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결국 교수랑 잠자리까지 가진 거야? 그리고 그 인간이 우리 딸의 아빠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둔 거고? 말해봐, 수진아.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수진은 그의 말에 움찔했다.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진심이야. 처음엔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당신이 없을 때 재현 씨가 옆에 있었고 그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줬고 날 이해해줬어. 그리고 나는 준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매일 병원에서 생명을 살렸고 밤낮 없이 일해서 이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뭐 한 거야? 애인이랑 행복한 가족놀이를 한 거야? 수진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 게 아니야. 준호야,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그 사람은 그건 그냥 실수였어. 끔찍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실수. 우유 사는 걸 깜빡하는 게 실수고 저녁 약속 늦는 게 실수야. 하지만 내가 한 건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명백한 선택이었어. 매일매일 10년 동안 너 스스로 내린 선택이야. 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 옆을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다. 지금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은 단 한 명. 이 집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 딸이었다. 조용히 방 문을 열자 민서는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준호의 가슴이 찢어졌다. 모든 혼란 속에서 그는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민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부르며 조심스레 침대에 앉았다.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지? 민서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이며 말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빠. 내가 일기장에 그 사람 쓴 것 때문에. 준호는 말없이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다. 아니야, 전혀 아니야. 민서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알겠지? 이건 어른들의 선택 때문에 생긴 일이야.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민서는 아빠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고 작은 몸이 떨리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다.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른 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이 그랬어. 그렇게 부르면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그 말에 준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부드러웠다. 괜찮아. 민서야, 정말 괜찮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정말이야. 이렇게 된 건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하지만 약속할게. 아빠가 꼭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을게. 너만은 이 일에 휘말려 상처받지 않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야. 민서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자 준호의 마음엔 이전과는 다른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무너져가는 가족, 부서진 믿음, 남겨진 상처 속에서도 그는 딸을 위해서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몰라도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김준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를 인생의 혼돈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지만 그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죠? 서재현입니다. 그 순간 준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뚫어질 듯 쥐어졌고 손등에 핏줄이 하얗게 솟았다. 상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비웃는 듯한 뉘앙스를 품고 있었다. 당장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뭐요? 이젠 신사답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느긋하고 냉정했으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별것 아니라는 듯했다. 준호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좋아. 시간하고 장소, 내가 정해. 전화를 끄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서재현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준호는 이제부터 이 판을 자신의 손으로 뒤엎을 생각이었다. 그는 딸을 지킬 것이고 산산조각난 가족의 잔해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것이며 무엇보다 배신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고 그 길엔 상상도 못한 장애물들이 기다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김준호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수술실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겨냈고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온 의사였다. 이제 그는 한 사람의 남편, 아버지로서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 붉은 하늘 아래에서 며칠 동안 내면을 휘젓던 감정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강철 같은 결심이었다. 무슨 일이 오든 그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김준호였고 절대로 싸움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밤하늘을 가르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다다르자 극도의 긴장감이 병원 전체를 뒤덮었다. 김준호는 응급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 서려 있었고 마치 전장의 지휘관처럼 그는 조용히 환자를 기다렸다. 15분 전 고속도로에서 대형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의료진이 총동원됐다. 첫 번째 구급차가 멈춰서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다. 사적인 고통은 저편으로 밀려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오로지 김준호 교수, 외상외과 전문의였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다. 환자 상태, 그가 단호하게 외치자 구급대원이 급히 들것을 밀며 상황을 보고했다. 30대 남성, 두부 외상 심각합니다. 뇌출혈 가능성 있고 혈압 급격히 떨어지는 중입니다. 2번 수술실 바로 연결해요.
신경외과 박상훈 교수님 바로 호출하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그의 손은 이미 환자 몸을 진찰하며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눈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김준호는 폭풍처럼 병원 곳곳을 누렸다. 그는 중증 환자에서 또 다른 중증 환자로 이동하며 명령을 내렸고 정밀한 수술을 집도했으며 순간의 판단 하나로 생사가 갈리는 순간들을 침착하게 지휘해 나갔다. 2번 수술실 안, 그는 이미 환자의 가슴 안 깊숙이 손을 집어넣은 상태였고 에선 땀방울이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다. 석션, 그의 목소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출혈이 심해, 동맥 파열이다. 그는 파열된 대동맥을 봉합하며 잠시 이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의 배신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그 순간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즉시 그 생각을 밀어냈다. 지금은 오직 생명만이 그의 전부였다. 결혼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이 환자의 생명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했다. 시간은 흐릿하게 흘러갔고 그는 긴박한 응급 상황들을 끝도 없이 이어나갔다. 주변 간호사들은 조용히 그의 체력과 집중력에 감탄하며 속삭였지만 그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말들 해라.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위기 상황이 서서히 진정되던 순간 그는 수술실 밖으로 걸어 나오며 피 묻은 장갑을 벗었다. 어깨를 돌리며 근육의 피로를 느꼈지만 쉴 틈은 없었다. 또 다른 환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병실로 향하던 중 그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복도 끝,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바로 서재현이었다. 딸에게 2번째 아빠 역할을 했던 그 남자. 서재현은 또 다른 의사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표정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낸 주범이라는 죄책감조차 없이 이 병원에 당당히 서 있는 듯 보였다. 2 사람의 눈이 복도 너머에서 마주쳤고 그 순간 서재현의 입가엔 느긋하고 거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 표정은 준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그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고 단단한 턱은 이를 악문 채 떨리고 있었다. 그 미소를 단 한 방에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는 상상을 했다. 당장 복도를 가로질러가 그 값비싼 넥타이를 움켜쥐고 벽에 처박는 자신을 주먹 한 번으로 코뼈를 부숴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상상을 깨뜨린 건 간호사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김준호 선생님, 4번 수술실로 바로 와주세요. 긴급이에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왔다. 붉게 물든 시야는 조금씩 가라앉았고 그는 조용히 주먹을 풀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서재현에게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선을 던진 후 그는 곧장 4번 수술실로 향했다. 그에겐 구해야 할 생명이 있었다. 서재현은 나중 문제였다. 수술 준비를 하며 손을 씻는 동안 그는 다시금 분노와 상처, 배신감을 가슴 깊이 눌러 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환자를 살리는 데 쏟아부을 준비를 했다. 그게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 그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세계였다. 몇 시간이 흐르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김준호는 마침내 수술실에서 나왔다. 긴박했던 상황은 마무리되었고 비록 2명의 환자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려냈다. 그건 분명한 승리였지만 씁쓸한 맛이 뒤따르는 승리였다. 온몸이 녹초가 된 그는 라커룸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불렀다. 김준호 교수님, 잠시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병원 행정원장인 하성진 병원장이 그를 사무실로 부르고 있었다. 피로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 그는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다. 오늘 밤 정말 대단했습니다. 원장의 말투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 얼굴은 어딘가 무거웠다.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김 교수. 그저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준호는 더 이상 겸손을 가장할 기력도 없었다. 그 할 일과 관련해서 말인데 원장의 얼굴이 더욱 침착하게 굳어졌다. 유감스럽지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에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병원 이사회가 예산 문제로 인해 외과 시니어 전문의 한 자리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은 준호의 배에 차가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충격이었다.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 지옥을 겪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던 그 타이밍에 또다시 일이었다. 그래요. 그는 감정을 누른 채 조용히 대답했다. 그 시니어 자리에 제가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펼쳤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전체 시니어 스태프에 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선 이미 온갖 계산과 전략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 와중에 이제는 직장마저 지켜야 하는 싸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김준호였다. 싸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원장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준호의 피로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 피로 속엔 또 다른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젠 사방이 막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쉽게 무너질 생각은 없었다. 그는 싸울 것이다. 끝까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던 서울숲 공원.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잔잔한 잔디밭 위에 드리워졌고 공원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는 김준호의 자세는 곧고 단단했으며 그의 시선은 정면의 산책로를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었다. 그는 같은 시계를 3번 넘게 확인했다. 늦네. 역시나. 그 순간 마치 그의 짜증을 기다렸다는 듯 저 멀리서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재현. 그는 천천히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운 걸음으로 벤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은빈 머리카락은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전혀 급하지 않았고 마치 대면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안부를 묻는 자리인 양 한껏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저 거만한 태도와 기름기 어린 웃음은 여전히 준호의 분노를 자극했지만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얼굴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에게 감정을 들키는 것, 그건 곧 패배였다. 준호군. 서재현이 다가와 말했다.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네. 날씨 참 좋지 않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로 앉으라는 신호만 보냈다. 서재현은 비싼 코트를 정리하며 정성스럽게 앉았고 그 입가엔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우리 신사답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겠나. 준호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그의 눈은 오직 서재현의 얼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떠들어라. 내 무덤은 내가 파괴해주지. 서재현은 김준호의 침묵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해해. 화날 수 있지.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하지만 감정을 조금만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아내의 외도에서, 가족의 배신에서 이득을 얻는다고? 그는 이 남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포장할지 궁금해졌다. 보시다시피 서재현은 더욱 말을 부드럽게 이어갔다. 수진 씨랑 민서 2사람 모두 나를 필요로 해. 나는 이미 그들의 삶의 일부였고 솔직히 말해서 자네는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없잖아. 그들에게는 더 안정적인 존재가 필요해. 준호의 손은 천천히 꽉 쥐어졌고 하얗게 질린 손등은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일종의 협의야. 서재현이 마치 음모를 나누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자네가 없을 때 내가 수진 씨와 민서 곁에 있어주는 거지. 이걸 일종의 가족 지원 체계로 보면 되겠지. 그 말은 준호의 숨조차 막히게 만들 만큼 뻔뻔했고 그 순간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분노는 얼음처럼 차갑고 선명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철저한 냉기가 스며 있었다. 협의라고? 그는 그 단어를 되씹듯 천천히 말했다. 참 흥미로운 제안이네. 재현 씨, 맞지? 알란이라고 불러도 되나? 서재현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준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줄 착각한 듯 했다. 그러나 준호는 같은 톤으로
그러나 훨씬 더 날카롭게 말했다. 그럼 나도 하나 제안하지. 내 방식대로. 앞으로 자넨 수진이에게서, 민서에게서, 그리고 내 가족 전체에게서 완전히 물러날 거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서재현의 웃음은 급격히 사라졌고, 표정엔 당혹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준호 군,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아직 말 안 끝났어. 준호는 그의 말을 끊으며 톤을 조금 더 낮게 눌렀다. 그 안엔 단 한 치의 여지도 없었다. 만약 자네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자네를 무너뜨릴 거야. 대학교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거고,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도 제출할 거야. 맞아. 재현, 나에겐 증거가 있어. 자네의 학문적 커리어는 치욕스럽게 끝날 거야. 그 순간 서재현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공포와 절망으로 서서히 무너졌고,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비로소 깨닫는 듯했다. 그럴 수는 없어. 그가 겨우 말을 꺼내려는 찰나.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 준호는 다시 끊었다. 자네가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서재현은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처럼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그럼 수진이는? 민서는? 그가 간신히 짜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은 날 필요로 해. 그 순간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앉아있는 서재현을 내려다보았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사라지는 거야. 이미 충분히 망가뜨렸잖아.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공원을 떠났다. 서재현의 변명과 애원은 뒤로 멀어져 갔고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번 라운드에서 그는 명백히 이겼다. 공원을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졌다. 이수진의 배신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김준호는 자신이 다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서재현은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방금 그 자리에서 그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줬다. 이제 그의 시선은 다음 전장으로 향했다. 병원에서의 자리가 위태로웠고 그 자리마저 빼앗긴다면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새로운 결의를 품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 다음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병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김준호가 단상 앞으로 걸어가자 반원 형태로 앉아있는 이사회 위원들은 묵묵히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엔 무언의 압박이 있었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검토했고 응급실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방안을 수립했으며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전체를 개혁할 비전을 준비해왔다. 이사님 여러분, 그는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오늘 저는 제 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던 위원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기다리지 않고 핵심을 바로 꺼냈다. 환자 대기 시간을 30% 단축시키고 환자 만족도를 25% 이상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 최신 장비 도입과 시스템 프로세스 개편,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으로 치닫자 하성진 병원장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고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준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이 개편안은 단순히 예산 위기를 버티기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우리 병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충실히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고 곧 타 병원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병원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응급실 코드 블루 발생. 응급실 코드 블루. 준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이사들 중 몇 명이 뒤따랐고 그의 발걸음은 이미 전속력으로 응급실을 향하고 있었다. 응급실은 혼돈 그 자체였다.
들것에 실린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허둥지둥 대응 중이었다. 상황 50대 남성 심정지 상태 CPR 10분째 진행 중인데 반응 없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제세동기 그리고 에피한 앰플 준비하세요. 그는 직접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의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직 환자만이 중요했다. 클리어. 그가 패드를 대고 충격을 가하자 환자의 몸이 튕겼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직선 상태였다. 다시 가슴 압박 계속. 포기하지 마. 아직이야.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고 그의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클리어. 또 한 번의 충격. 그리고 삐삐. 심전도에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파형이 나타났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중환자실로 즉시 이송해요. 환자가 옮겨진 후 그는 비로소 한 걸음 물러섰고 뒤를 돌아보자 이사회 전원이 입을 다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경외감과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병원장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김준호 교수, 방금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안전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응급 외과장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에 남아있는 아드레날린이 가시지 않은 채 그 말이 귀에 닿는데 몇 초가 걸렸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영광입니다. 병원 전체는 빠르게 소식을 들었고 김준호는 축하 인파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간호사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고 의사 동료들은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 오랜만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자긍심과 성취감이 밀려 올라왔다. 그러나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었다. 직장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다. 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는 서재현과 수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일을 끝낼 생각이 없었다. 축축하게 땀이 밴 수술복을 갈아입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번 승부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그리고 김준호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늦은 밤 그의 서재엔 희미한 조명과 수북이 쌓인 문서, 서류 파일, 그리고 노트북 화면만이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몇 주간 이어진 자료 검토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피로가 선명하게 새겨진 이마엔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날 공원에서 서재현과 대면한 이후로 벌써 3주가 지났다. 수면은커녕 카페인으로 버틴 나날이었고 그는 집요할 정도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요즘엔 외우게 된 번호였다. 다니엘 탐정사무소입니다. 거친 목소리가 두 번째 벨에 받았다. 김준호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진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생님. 어제 부인과 교수님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준호의 턱이 강하게 굳어졌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노보단 무력감에 가까운 감정을 일으켰다. 모든 자료 보내주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책상 위를 바라보니 한 장의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햇살 좋은 해변에서 웃고 있는 준호, 수진, 그리고 민서. 웃음 가득한 얼굴, 햇볕에 그을린 코. 그는 묵묵히 액자를 엎어놓았다.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린 그는 다시 자료를 열었다. 신용카드 내역, 은행거래 기록, 그리고 수진이 무심코 흘린 각종 영수증들. 거기엔 몇 년에 걸친 가족 자금 유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호텔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선물 구매처까지 전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재현의 과거 학생들과 연락을 취했고 그들로부터 퍼즐을 맞춰가며 이상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서재현은 예전부터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이 있었고 수년간 교묘하게 그 흔적을 숨겨왔던 것이다. 그때 서재문이 똑똑 두드려졌고 그는 급히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들어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내민 건 민서였다. 눈가는 울다 붉어진 채였다. 아빠, 얘기 좀 할 수 있어? 준호의 가슴이 아릿하게 조여왔다. 이 모든 일에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를 소홀히 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럼, 민서야, 이리 와. 민서는 조용히 다가와 아빠 책상 맞은편 소파에 몸을 움츠리고 앉았다. 작고 여린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불안하고 연약해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다시 집에 올까?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뭐라 말해야 이 어린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 민서야. 엄마랑 아빠는 해결해야 할 일이 많거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옷 소매의 실밥을 괜히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럼 서재현 교수님은? 그 사람이 우리 아빠 되는 거야? 그 말은 주먹으로 얻어맞은 듯 가슴을 내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두 손을 꼭 잡았다. 잘 들어. 민서야, 아빠는 내 아빠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아빠야. 서재현도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해. 알겠니? 민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지켜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그날 밤 민서가 잠든 뒤 준호는 또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 멈춘 곳엔 수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한 이름이 있었다. 최민규 형사.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준호야?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민규야,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친구가 필요해. 다음 1시간 동안 김준호는 자신이 겪은 모든 더러운 진실을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털어놓았다. 외도, 배신, 그리고 자신이 수집해 온 증거까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용했다. 최민규 형사는 중간중간 몇 번 확인만 할 뿐 끝까지 묵묵히 들어줬다. 세상에 준호야. 긴 침묵 끝에 민규가 겨우 입을 열었다. 도대체 왜 이제서야 연락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준호는 솔직하게 답했다.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냥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규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자네 지금 하는 거, 자료 모으고 조사하는 거 아주 현명해. 근데 조심해야 해. 그 서재현이라는 놈, 얘기 들어보니 절대 평범한 상대가 아니야. 인맥도 넓고 배후도 있을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민규는 그걸 볼 수 없었지만 그래서 전화했어. 법적인 조언도 필요하지만 내가 미친 건지 이게 맞는 일인지 누군가 확인해줬으면 했어. 자네, 절대 미친 거 아니야. 민규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자네가 하는 방식 최대한 잘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앞으로 일이 정말 더러워질 수도 있어. 그걸 감당할 준비는 돼 있나? 김준호의 시선은 여전히 책상 위에 엎어져 있는 액자 위에 머물렀다. 그 속엔 아직도 해맑게 웃고 있는 민서가 있었다. 그는 턱을 굳게 다물었다. 준비돼 있어. 이건 끝까지 가야 해. 적어도 민서를 위해서. 좋아. 그럼 이제 제대로 가보자. 민규는 숨을 고르듯 말했다. 자, 우선 해야 할 건 말이지.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최민규와 함께라면 서재현과 이수진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수 있었다.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김준호가 공격을 시작할 차례였다. 며칠 뒤 힐튼 호텔 내 한 회의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김준호는 정면을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 오른쪽엔 최민규 형사가 두꺼운 서류 폴더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이수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준호와 출입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공기 자체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서재현 은색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당당한 미소를 머금은 채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 미소는 회의실 내부를 보는 순간 즉시 사라졌다. 이게 다 뭐야?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자리에 앉게 재현. 김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곧 다 설명할 테니까. 마치 연출된 장면처럼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60대 중반의 중후한 남성이 들어왔다. 그 뒤를 중년 여성과 고급 양복 차림의 변호사가 따랐다. 하틀리 학장님,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김영자 부인, 동훈 변호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 순간 서재현의 안색은 창백해졌고 이수진은 고개를 휘둥그레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을 해결하러 온 거야, 재현. 준호는 손가락을 맞잡으며 말했다. 예전에 자네가 말했던 것처럼 협의하러 말이지. 이수진은 충격으로 입을 벌렸다. 재현, 이게 무슨 얘기야? 하지만 준호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울렸다. 지난 10년간 제 아내 이수진은 서재현 박사와 외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수진이 학생이던 시절부터 시작됐죠. 하틀리 학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블랙우드 부인은 숨을 삼켰다. 터무니없어. 서재현은 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준호는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 증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최민규 형사가 서류에서 사진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호텔 CCTV 사진, 카드 내역, 이체 기록, 이메일 캡처, 통화 내역, 그리고 몇몇 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까지. 제 아내는 수년간 가정의 자금을 빼돌려 이 관계를 유지해왔고 서재현 교수는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반복적으로 이어온 패턴이 있습니다. 서재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고 이수진은 머리를 감싼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그는 애써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다. 그런가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시선을 하틀리 학장에게 돌렸다. 학장님, 모든 증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해석은 동훈 변호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재현, 블랙우드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서재현은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 마거릿,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 그의 눈동자엔 서늘한 빛이 번졌다. 수진 씨, 이제 당신 차례야. 여기 계신 분들께 당신이 연구비를 빼돌려 그 비밀 데이트에 사용해온 걸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이수진은 얼굴을 번쩍 들었고 눈물범벅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준호야, 제발 이건 뭐 수진아?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진실을 말하는 게 당신이 진작에 했어야 했던 그 일 말이야? 그 순간 회의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재현과 이수진은 서로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유지하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블랙우드 부인은 주저앉아 흐느꼈고 하틀리 학장과 동훈 변호사는 서둘러 증거 자료를 모으며 급히 대화에 몰입했다. 그 와중에도 김준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혼란의 중심에서 어떤 기쁨도 만족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 그리고 이제 끝이 보인다는 조금의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괜찮냐? 최민규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여전히 눈앞의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을 거야. 이제 끝내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회의실 안은 그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긴장 속을 가르며 울렸다. 하틀리 학장님, 동훈 변호사님,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됐습니다. 김영자 부인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진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혼 관련해서는 제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고 최민규가 그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자 다시금 안에서 소란이 들려왔지만 김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마음 한켠에 평온함을 느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며칠 뒤 서울대학교 대강당. 좌석은 가득 찼고 전체 교직원이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초라하게 앉아 있는 서재현 교수.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준호는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했지만 이 비극의 마지막을 직접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왔다. 윤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올린 위원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재현 교수는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연구기금의 사적 유용 등 복수의 윤리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서재현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청중석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어지는 증거 발표는 철저했고 이메일, 통장 거래 내역, 증언서가 줄지어 공개됐다. 그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서재현의 교수직은 박탈되었고 그의 학문적 경력은 끝이 났다. 보안요원이 그를 데려가는 순간 그의 시선이 잠시 준호와 마주쳤다. 그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공허하고 피로한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동정은 없었다. 그럴 이유도 자격도 없었다. 강당을 나서는 그의 손에 진동이 울렸다. 최민규였다. 끝났어. 이수진도 공식 해임.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이수진 역시 연구소 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비 유용과 공적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녀의 경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다음 몇 주는 법원 출석과 이혼 소송으로 바빴다. 준호의 변호사는 수개월간 모아온 자료를 기반으로 완벽한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수진은 더 이상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최종 판결은 짧았다. 본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며 이수진 씨의 외도 및 재정 위반을 고려해 자녀 민서 양의 양육권은 김준호 씨에게 전적으로 귀속함을 판결합니다. 이수진은 법정에서 조용히 흐느꼈지만 준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민서에게 향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향해 있었다. 법원을 나서자 취재진이 벌써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준호 선생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실현돼서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는 제 딸과 함께 진짜 중요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응급의학과 윤리위원회에 합류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영광이죠. 지금 같은 시대에 윤리란 누구보다도 소중한 가치니까요. 1시간 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매물 완료. 푯말이 바람에 흔들렸고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서 있는 준호는 집 앞에서 딸에게 물었다. 어때? 새 집 마음에 들어? 민서는 잠시 집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 지었다. 좋아, 근데 엄마 없는 건 좀 달라질 것 같아. 준호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래, 민서야. 이젠 달라질 거야.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 둘이 이 집을 진짜 집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아빠는 절대 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민서는 눈빛이 조금 더 밝아졌고 그는 미소 지었다. 알아. 아빠만 있으면 돼. 그 말과 함께 민서는 갑자기 아빠를 끌어안았고 준호는 딸을 꼭 안으며 그제야 오래 참아온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 가자.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새집 열쇠를 꺼냈다. 너 방부터 같이 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새집의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뒤편, 노을이 물든 하늘은 붉은 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준호는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진짜 삶을 다시 써내려갈 준비가. 배신과 거짓 속에서 김준호는 무너지지 않았다. 상처는 그를 깨어나게 했고, 진실과 딸 민서를 위해 그는 끝까지 싸웠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던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다. 때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